우리나라 땅 넓이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땅 넓이로 보면 세계에서 109번째입니다. 인구로 보면 26번째고요. 지금은 작은 반도 국가죠. 한반도가 또 반으로 잘려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섬이 돼버렸죠. 근세에는 서세 동점에 대파고가 있었고 제국주의 강점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제 치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1950년대에 6.25 전람과 폐허 등의 고난과 역경을 우리나라가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 우리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기적을 어쨌든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1960년대 이후에요. 세계 경제가 약 7.5배 증가하는 사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는요 무려 38.6배로 늘어났습니다. 단 반세기 만에 거대한 산업국가를 만들었죠. 전 세계에서 20세기 통틀어서 이게 유일합니다. 그리고 세계 11번째의 대형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10번째죠. 저 자료 보면. 어쨌든 우리는 지금 세계사회 중심에 우뚝 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세계 5대 산업국가예요. 세계 5위입니다. 제조업은. 수출 6위고요. 건설업 6위. 외환 보유액 6위입니다. 사실 이 외환 보유액은 별 볼 일 없는 건데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IT 강국의 그런 나라, 한류의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적의 원천이 어디 있었는지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타공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고 우수한 인적 자산이 있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외국 자본을 활용해서 개방 경제 체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한국은, 우리 민족은 지도자만 잘 만나면 부강하고 잘 살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지도자를 떡 같은 인간을 만나면 떡이 되는 거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김폭주가 뭐였는지 한번 좀 여러분하고 역사 이야기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출과 중화공업으로 세계와 승부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민족의 DNA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이룬 기적을 이룬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업화 전략, 산업화 전략을 했다는 것이고 선택과 집중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 DNA에 무언가를 저렇게 일구어내는 DNA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끈질긴 생존 본능이 한국 사람한테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온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쨌든 역사로 이걸 증명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부사 기질이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시장 경제를 갖다가 빠르게 체득했죠. 세 번째는 강한 집단 의지가 있습니다. 이거 좀 나쁘게 말하면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리더십만 제대로 확립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목표에 몰입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 해외 장기체제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로 나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사실 이거는 정보기관 만들 때 제일 좋습니다. 전 세계로 가장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역량이 우리나라가 원래는 과거에는 세계 5대 정보기관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좀 맛이 가가지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러한 우리 민족 DNA는요. 그동안 이 오랜 동안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면서 세계사를 쏘았던 기마민족, 초원 제국 전사들하고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갖다가 지금 제대로 배우지 않잖아요. 북방민족의 순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북방민족 순서가 어떻게 돼요? 스키타이, 흉노, 선비, 유연, 돌궐, 위구르까지 옵니다. 다시 한번 스키타이, 흉노, 선비, 유연, 돌궐, 위구르. 얘네가 북방민족이에요. 근데 얘네가 우리가 전혀 다른 민족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 민족이 그 북방민족의 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린족을 갖다가 중국말로 주르첸이라고 합니다. 주르첸이 한자로 쓰면 뭐예요? 조선이에요. 주신, 조선, 주르첸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게 초원 지역입니다. 한국 사람은, 우리 민족은 동에서 서로 맨날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쪽 끝에서 이쪽 유럽까지 가는 게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말 타고. 말 2마리 끌고서 연락에 달리면은요. 한 달이면 주파할 수 있습니다. 저거를 멀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고방식으로 저길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 중에 저렇게 해가지고 말 타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옛날에는 저기를 말 타고 왔다리 갔다리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저 과거에는 못 갔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과거에는 국경이 없었기 때문에 더 오고 가기가 편했어요, 여러분. 만주에서요, 몽골고원,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남부 러시아를 거쳐가지고요, 유럽 대평원까지 이게 총 8,000km입니다. 광활한 유라시아 대초원지대가 펼쳐지죠. 그리고 이 지역은요, 알타이 산맥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끝없는 평지와 구름으로 이어진 넓고 평탄한 지역입니다. 겨울에는 춥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진 데가 있고, 여름엔 또 더워요. 그 연간 강수량도 평균 350m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작이 불가능한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유목민족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요? 고대에 지구의 재난이 여러 차례 발생하다 보니까 기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뭐 그런 겁니다. 어차피 유목민족은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고. 근데 이 유목민족은요, 사실은 얘네가 역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도 이 일원이었습니다. 이 북방 유목민족들은 용감하고 영리한 DNA를 유광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제 삶을 지켜왔던 거죠. 수족과 일생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말을 활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나무 안장, 그리고 등자를 발명하게 됩니다. 고구려 벽화 보면 이 등자를 밟고서 활을 쏘는 벽화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게 등자입니다. 그리고 활을 무기로 사용하면서 기마군단이라는 전투 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마군단이 태동한 몽골고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 흉노족, 선비, 돌골, 몽골, 여진 등 아시아의 북방아시아 기마군단이 시대를 이어가면서 출현하게 됩니다. 흉노, 선비, 돌골, 몽골, 여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개의 그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역사를 갖다가 저 사람들이 남긴 게 아니라 북방 유목민족이 스스로 남긴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중국의 한족들이 지들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북방민족을 갖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시대마다 다른 겁니다. 어떤 때는 흉노, 어떤 때는 선비, 어떤 때는 돌골, 어떤 때는 몽골, 어떤 때는 여진으로 쓴 거지. 사실 저 민족은 북방 유목민족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어쩔 때 왔다 갔다 하고 동으로 서로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중국 애들이 역사를 쓰면서 저렇게 그냥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갖다 배우고 앉았는 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스키타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었죠. 스키타이가 지금 주로 어디서 활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역 있죠? 우크라이나 땅이 옛날 스키타이다가 놀던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최초로 등장했던 기마군단이 바로 스키타이입니다. 기원전 12세기 무렵에요. 중앙에서 유목민이 활동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9세기 말이 돼서 기동력을 활용한 강력한 전투 집단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스키타이입니다. 이 스키타이 족속들은요, 메디아라는 국가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70만 대군을 격파를 했었습니다. 전투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앙아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대를 갖다가 이 스키타이 민족이 장악을 합니다. 이 스키타이 민족 같은 경우에는 아리안 계통입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지금의 그 이란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라 공주가 과거에 이란에 가가지고 왕자하고 결혼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옛날 그 뭐 신라 사람들 오고 갔던 이게 무슨 한반도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굉장히 넓었어요. 활동 무대가. 우리 민족은. 이 스키타이의 생활 풍습, 그 전술, 전법은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흉노, 선비, 유연, 돌골, 위구르와 같은 기마군단의 전형이 됩니다. 성경 보면은 이 마곡이 나오죠, 마곡. 마곡이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마곡은요, 문자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곡의 장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곡은요, 문자적으로 곡이 최고 통치자로 다스리던 땅 또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노아의 후손이 누가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야벳의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마곡이었습니다. 이 마곡은요, 성경을 보면 정확한 혈통 계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마곡은 분명 곡과 연관되어 있고 통치자 밑에서 메섹과 두발이 있었는데 지금의 터키 북동쪽입니다. 메섹과 두발과 연합했다는 사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그리고 이 마곡은요, 북방민족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마곡족은요, 마곡족이 다름 아닌 스키타이 족속입니다. 스키타이의 선조라고 봐야겠죠. 이 마곡족은요,
유대인 역사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요세푸스가 쓴 기록을 보면 이 스키타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곡족이 스키타이족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키타이는 누구하고 혈연적으로 가장 가깝다? 신라 사람들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역사학자들 상당수가 성경에 등장하는 마곡과 곡을요, 동일한 민족으로 봅니다. 이 얘네들을, 소위 요세푸스는 북방에 살았던 사람들을 마고기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마고기트를 갖다가, 이 사람들 갖다가 스키티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스구디아라고도 하고. 이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보면은요, 지금의 루마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지역의 고대 이름이요, 바로 수구디아입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스키타이하고 똑같습니다, 발음이. 이들은 세계 최초로 유목 정권을 이룬 민족이 됩니다. 이들은 서쪽으로 헝가리와 터키, 그리고 한반도 남부까지 그 영향을 확장을 해서 왔습니다. 굉장히 글로벌화된 민족이었죠. 그리고 이 고멜족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고멜족이요, 흑해와 카스피해 연해에서 그 남쪽으로 밀어낸, 지금의 터키의 그 서남부 지역 겁니다, 이쪽이. 민족이 바로 이 스키타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사 보면 이제 이런 것도 나오죠. 고깔모자 쓴 신라 기마종은 스키타이족이다. 스키타이를 또 사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얘네 고깔모자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스키타이, 그리고 신라에 유입됐던 스키타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그 백인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키타이가 지배층이었고, 아리안계라고 해야겠죠. 아리안계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스키타이는요, 서기 370년경이 되면서 유럽 남동부를 침략한 다음에 이후에 140년 동안 유럽 남동부 그리고 중부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그 유목민족이 됐습니다. 이 스키타이를 갖다가 이란 사람들이 사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카족, 사카. 인도 사람들이 이제 스키타이를 갖다 샤카라고 했고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갖다 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같은 유목민족인 흉노나 훈족도 결국 이 스키타이의 영향을 받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키타이가 사라지고 나서 그 문화나 혈통이 사라진 게 아니라 흉노족으로 이어진 겁니다. 흉노족, 영어로는 이제 훈족이라고 그러죠. 이 훈족의 무덤을 파시면은요, 백인의 유골과 지금 우리와 같은 아시아 사람들 유골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훈족은 원래는 아시아와 저쪽 백인종이 같이 섞여 있는 민족이에요. 복합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단일 민족이니 하니 이런 단일 민족설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엔 좀 훈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타이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훈족이 등장합니다. 이 훈은요, 스키타이 문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장을 하게 된 민족이 바로 흉노족입니다. 흉노는 원래 뭐냐면요, 우리 동이 9족 중에 풍이족이라는 족이 있었습니다. 풍이족을 갖다가 영어로 그걸 쓰다 보니까 발음을 훈으로 한 거죠. 이 흉노족은 원래 고조선에 기마부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원전 3세기 말에요, 몽골군을 통일하고 나서 이 흉노족이 최초의 스텝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 두만과 그의 아들이었던 묵특 시대에 이르러서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 흉노 제국이 기마군단 특유의 강월 전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숨에 몽골고원, 북중국, 중앙아시아에 걸쳐서 무려 600만 제곱킬로가 넘는 초강대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신라는 자기의 기원을 갖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이 흉노에서 찾았죠. 그래서 흉노 제국은 나중에 이제 역사가 이제 지나면서 분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흉노족은 중국하고 맨날 싸웠고, 나머지 훈족들은 더 서쪽으로 가가지고 유럽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막 나라 세우고, 독일의 게르만족이 이동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유럽에서 흉노조가 쳐들어가면서 저렇게 됐고,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도 멸망하게 되죠. 이 흉노는요, 나중에 이렇게 분열이 돼서 역사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 300년도 넘은 4세기경에 다시금 뭐로 나타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족으로 나타납니다.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유럽 중심부를 얘네가 강탈해버립니다. 그래서 훈의 그 말타는 기병은요, 완전히 유럽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일어난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완전히 세계사를 갖다 흔들어버리죠, 얘네가. 그래서 이 흉노 제국은요, 초원 제국의 전형이 되고,
이후에 수많은 초원 제국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흉노 다음에. 흉노가 중국 땅에서 주목받았던 거는요, 기원전 318년에 중국 전국시대의 제국이었던 한, 위, 조와 함께 진을 공격하고 그 뒤에 중국 땅을 갖다가 여러 차례 침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 보면 중국 사람 대단하다 뭐 어쩌냐고 헛소리들을 하잖아요. 그 만리장성 쌓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저쪽 북방민족, 특히 흉노족 때문이었습니다. 흉노족이 우리 민족의 일원입니다. 우리 민족은 흉노족의 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막 우리만의 역사로 보면 안 됩니다. 북방 초원사라는 넓은 시야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중앙아시아와 북방사를 갖다 공유하는 모든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만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중국, 한족 땅 여러 나라들이요, 흉노의 침을 막기 위해서 각각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하나 나중에 연결해서 진나라 시황제가 만리장성 해가지고 만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흉노족이 강성해지기 시작한 거는요, 이들이 선우라고 하는 단일 지도자 밑에서 광범위한 부족 연합을 형성한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오나라의 왕 손건이요, 고구려를 갖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나라, 위촉 오나라 하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나라가. 오나라 왕 손건이 고구려를 흉노의 왕이라는 의미의 흉노의 선우라고 지칭을 했었습니다. 고구려 이꼬로 흉노족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흉노가 일반적으로 신라하고만 이렇게 관련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구려도 흉노와 관련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여러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백제 같은 경우에도, 백제는 고구려 사람들이 세운 땅이잖아요, 후예들이. 백제 같은 경우는 일부 부여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고, 가야도 기마민족의 후손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로 대표가 되는 이 우리 민족의 모든 주류는요, 여러분, 남방이 아니라 북방 기마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그런 생활 터전을 갖다가 한반도로 국한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